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의 한 보위부 중장의 아들이 목숨을 걸고 아버지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금고 안에서 발견한 것은 수십 개의 USB, 그 안엔 사람들의 목숨을 좌우하는 아버지의 육성 녹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 청년은 그 USB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가 폭로한 USB 속 진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가을, 저는 평양 창광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김정은이 새로 지었다는 그 화려한 아파트 단지 말이죠. 우리 집은 그곳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180평짜리였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면 대동강이 한눈에 보이고 저 멀리 주체 사상탑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국가보위성 중장이었습니다. 보위성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국정원 같은 곳인데 북한에선 가장 무서운 기관이죠. 아버지는 대남정보국 부국장으로 김정은 동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이 자랐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교 국제정치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비서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빽이 있어서 가능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자기 후계자로 키우고 계셨습니다. 철수야, 너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보위성에 들어가서 당과 수령님께 충성해야 한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제게도 제 인생이 있는데 아버지는 제 미래를 이미 다 정해놓으셨으니까요. 학교를 오갈 때면 아버지 명의로 된 렉서스 SUV를 탔습니다. 평양 거리에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젊은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게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기사 아저씨가 아버지 사람이라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했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 서재 앞을 지나갑니다. 그곳은 제게 금지된 공간이었습니다. 절대 들어오지 마라. 국가 기밀이 있다. 아버지의 엄명이었죠.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그 안에 대체 뭐가 있길래 친아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걸까? 어머니는 여맹 간부셨지만 집에선 아버지 말씀에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여동생 지혜는 18살로 올해 김일성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었습니다. 동생은 저와 달리 체제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아. 미제놈들이 우릴 부러워해. 동생의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저는 대학 기숙사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대체 언제쯤 시작되는 걸까? 하지만 그 답을 찾기까지 저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 제 인생을 바꾼 작은 USB 하나를 만났습니다. 대학 친구 성호가 조심스럽게 건넨 엄지손가락만 한 그 물건. 철수야, 이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혼자만 봐. 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혼자 그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뜬 파일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모두 남조선,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죠.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볼륨을 최소로 줄이고 이어폰을 꽂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봤습니다. 처음 본 장면은 서울의 밤거리였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간판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길거리의 즐비한 음식점들. 저게 정말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인가?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정부를 욕하기도 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연애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이었던 건가? 그날 이후 저는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은혜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대학 외국어 학부 학생이었죠. 은혜는 특별했습니다. 맑은 눈망울과 예쁜 미소를 가진 21살 아가씨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철수 동무,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은혜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봄 저는 은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몰래 만나고 몰래 손을 잡고 몰래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남조선으로 가면 안 될까요? 거기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은혜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우린 평양 사람이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 광장에 학생들이 모두 소집되었습니다. 반동 사상 투쟁 대회라는 이름으로요. 단상 위에 한 여학생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 반동분자는 미제의 사상 문화 침투물을 시청하고 유포한 죄로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보위부 간부의 외침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혜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수동무. 은혜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옆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반동분자는 이렇게 처단해야 한다. 저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위성 중장의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책상 위에서 서류 하나를 봤습니다. 공개 처형 명단 맨 위에 은혜의 이름이 있었고 그 옆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서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죽였구나.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볼 수 없었고 거울 속 제 얼굴도 혐오스러웠습니다. 나도 이 체제의 일부구나. 나도 공범이구나. 은혜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요, 철수동무. 그리고 자유로운 곳에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은혜의 목까지 나는 자유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 은혜가 죽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지만 속으론 매일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1년 여름 아버지가 일주일간 지방 출장을 가셨습니다. 보위성 지방 조직 점검차 함경도로 가신다고 했죠. 집엔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금지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서재였습니다. 국가 기밀이 있으니 절대 들어오지 마라. 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는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책장에 가득한 김일성 저작집, 김정일 선집, 벽에 걸린 수령님 초상화. 그런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제 생일 모두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한 숫자 19. 북한이 세워진 해였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USB가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는 좋게 되어 보였죠. 각각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2020년 숙청 대상, 처형 명령 녹음, 김정은 동지 지시사항, 대남 공작 기록.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음성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자들은 모두 총살하라. 가족까지 수용소로 보내라. 본보기가 필요하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의록인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당에서 요구하는 숙청 인원을 채워야 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실적을 만든다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회의 녹음이었습니다. 한류 USB 단속건입니다. 김일성 대학교 학생 박은혜. 본보기로 공개 총살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USB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은혜. 제 은혜를 아버지가.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장 동지, 증거가 확실합니까?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USB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적발 할당량을 채워야 합니다. 대학생 10명을 더 적발하라는 당의 지시가 있습니다. 할당량?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목숨을 숫자로. 손이 떨렸지만 계속 들었습니다. 또 다른 파일에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도 예외는 아니다. 김철수의 사상 동향을 예의주시하라. 혹시 한류에 물들지 않았는지, 대남 동경 사상이 있는지 감시하라. 필요하면 나도 각오는 되어 있다.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감시하고 있었구나. 아니, 죽일 준비도 하고 있었구나. 금고 안에는 수십 개의 USB가 더 있었습니다. 모두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구나. 저는 즉석에서 결심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북한의 진실을 폭로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USB 5개를 골랐습니다.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들로요. 제 노트북으로 복사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복사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복사가 끝나자 원본을 금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제 손엔 5개의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사한 USB를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탈출한다. 한국으로 가서 세상에 알린다. 은혜를 죽인 이 체제의 진실을.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철수야, 잘 지냈느냐?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하지만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결심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목소리가 이 체제를 무너뜨릴 겁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2023년 초봄 제게 기회가 왔습니다. 철수야, 좋은 소식이다.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중국 북경대학교로 유학 가게 되었다. 당에서 특별히 허가해 주셨다. 국제 정치를 배워서 돌아와 보위성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보통 북한 학생들에게 해외 유학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것도 중국 최고 명문대라니.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에 가면 보위원들이 감시하겠지만 틈은 있을 겁니다. 그 틈을 노려 탈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가장 중요한 건 USB였습니다. 아버지의 육성이 담긴 그 5개의 USB. 이게 제 유일한 증거이자 무기였습니다. 어떻게 숨겨갈까 고민했습니다. 짐 검사를 받을 텐데 저는 속옷 안감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USB 2개를 천 사이에 넣고 꿰맸습니다. 바늘질은 서툴렀지만 어머니께 배운 솜씨를 총동원했습니다. 신발 깔창도 뜯었습니다. 스펀지 사이에 USB 2개를 넣고 다시 붙였습니다. 걸을 때 불편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벨트 안쪽에 숨겼습니다. 가죽 벨트를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USB를 넣고 다시 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발각 안 되겠지. 돈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금고에서 몰래 훔친 미국 달러 3만 불. 저로선 상상도 못할 큰돈이었지만 아버지에겐 큰돈이 아니었습니다. 뇌물로 받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은혜가 남긴 유일한 유품, 작은 은목걸이도 챙겼습니다. 그날 그녀가 차고 있던 거였죠. 처형 후 물건들을 소각할 때 제가 몰래 가져온 겁니다. 은혜야, 나랑 같이 가자. 자유로운 곳으로. 출국 이틀 전 여동생 지혜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암호처럼 썼죠. 지혜야, 오빠는 넓은 세상을 보고 올게. 내가 좋아하는 별이 더 잘 보이는 곳으로 갈 거야.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자유롭게 껴안을 수 있기를. 오빠가 사랑한다. 별은 은혜의 이름에 들어간 한자였습니다. 지혜는 눈치챘을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아직 어리니까. 어머니께는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철수야, 조심하거라. 중국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와라. 당과 수령님을 잊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예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사람들에게 한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의 목소리로. 출국 전날 밤 저는 대동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그 강가. 어머니와 동생이랑 소풍 왔던 그 둔치. 은혜와 처음 손잡았던 그 벤치. 안녕, 평양. 안녕, 내 21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았습니다. 탈북자는 울면 안 됩니다. 들키니까요. 2023년 3월 15일 저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보위원 2명이 저와 함께 탔습니다. 감시자들이죠. 비행기가 뜨는 순간 창밖으로 평양이 작아졌습니다. 주체 사상탑도 창광거리도 김일성 광장도 모두 작아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속옷 안감에 숨긴 USB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게 제겐 희망이었습니다. 은혜야, 내가 약속 지킬게. 우리 자유로운 곳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내 몫까지 살게. 그리고 세상의 진실을 알릴게. 비행기는 서해를 건너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북한 땅을 밟지 않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북경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북경대학교 기숙사에 배정받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보위원 2명이 10m 거리에서 저를 감시했거든요. 화장실 갈 때도 식당 갈 때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왔습니다. 3월 18일 밤 보위원 중 한 명이 급성 장염에 걸렸습니다. 중국 음식이 안 맞았나 봅니다. 다른 한 명이 그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죠. 김철수 학생,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시오. 2시간 후에 돌아오겠소.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위원들이 떠나자마자 저는 준비한 배낭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USB가 숨겨진 속옷과 신발, 벨트, 그리고 달러 3만 불. 은혜의 목걸이도요. 스마트폰으로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브로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갑니다. 1분도 안 돼서 답이 왔습니다. 북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기숙사 북문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밤 11시 캠퍼스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 소리는 너무 컸습니다. 쿵쾅쿵쾅 온 세상이 다 들을 것 같았습니다. 북문 밖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손짓했습니다. 빨리 타요. 차에 타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숙사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학생, 보위성 중장 아들이라며?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북한이 난리 날 거요. 김정은한테까지 보고 올라갈 거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평양은 지금쯤 그 시각 평양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보위성 중장의 아들이 중국에서 실종됐다고요. 아버지는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어머니는 얼마나 우셨을까? 동생 지혜는 생각하지 마. 앞만 봐.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차는 북경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쯤 갔을까 작은 여관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틀만 숨어 있어요. 그 사이 여권을 만들 테니까. 방은 좁고 지저분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죠. 저는 배낭에서 USB들을 꺼냈습니다. 속옷 안감에서 신발 깔창에서 벨트 안쪽에서 5개 모두 무사했습니다. 살았다. USB가 살았어. 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게 제 목숨줄이자 은혜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중국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 자제 탈북 추정. 북한 당국 중국의 송환 요구. 제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은 안 나왔지만요. 벌써 뉴스에 나오다니 손이 떨렸습니다. 브로커가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학생, 큰일이요. 북한 요원들이 베이징 전역을 뒤지고 있어요. 보위성 중장 아들이라 더 난리예요. 돈을 더 줘야겠소. 얼마요? 제가 물었습니다. 10,000불 더. 저는 주머니에서 달러를 꺼냈습니다.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일 밤 공항으로 가요. 태국행 비행기 표를 구했어.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돼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태국.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하지만 그곳이 자유로 가는 길목이라면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밤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제 사진이 붙어 있지만 이름은 리성철. 중국 국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항엔 감시 카메라도 많고 북한 요원들도 있을 텐데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요. 태국 방콕 공항에서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기다릴 거요. 행운을 빌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공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지날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중국 직원이 제 여권을 보고 얼굴을 보고 또 여권을 봤습니다. 리성철 씨?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찰칵 도장이 찍혔습니다. 가세요.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북한 사람처럼 보이는 남자가 저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발각됐나?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의심받으니까요. 탑승구로 뛰어갔습니다. 태국행 568편 지금 탑승 중.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에서 수상한 차들이 몇 대 보였습니다. 혹시 저를 찾는 건 아닐까?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빨라지면서 이륙하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날아올라 주세요.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중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속에 USB가 만져졌습니다. 해냈어. USB를 지켰어. 은혜야, 나 해냈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그리고 한국.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비행기가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023년 3월 20일 저는 난생 처음 동남아시아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후텁지근한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평양의 초봄 날씨와는 너무 달랐죠.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출구에서 피켓을 든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학생. 한국말이었습니다. 반가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네, 예. 저는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이리 오세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차를 타고 방콕 시내 어딘가로 갔습니다. 작은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탈북자 쉼터입니다. 안전하니까 안심하세요. 쉼터에는 탈북자들이 10명쯤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어요. 할머니부터 제 또래 젊은이까지 다들 한국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특별했습니다. 김철수 학생, 보이성 중장 아들이라면서요? 쉼터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북한이 온 힘을 다해 학생을 찾고 있을 겁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대한 빨리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합니다. 내일 당장 연락해보죠. 그날 밤 저는 쉼터 금고에 USB 5개를 맡겼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에요. 북한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이 USB를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걸 정말 가지고 나왔단 말이오? 예. 이걸 한국에 전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탈북한 이유입니다. 다음 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면담하겠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대사관으로 가는 길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혹시 북한 요원들이 저를 납치하러 오면 어쩌나. 목사님과 단체 직원 2분이 저를 호위하듯 앞뒤로 걸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기부터는 한국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분이 말씀하셨죠. 면담실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났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김철수 학생, 먼 길 오느라 수고했습니다. 신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이름, 직급, 부서, 집 주소, 가족관계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SB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아버지 육성 녹음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직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숙청 명령 내리는 녹음, 처형 지시하는 녹음, 5개의 USB에 담겨 있습니다. 제 첫사랑을 죽이라고 명령한 녹음도 있어요. 직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네, 거짓말 아닙니다. 쉼터 금고에 보관 중입니다. 그날 오후 USB를 가져왔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자들은 모두 총살하라.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파일도 열었습니다. 은혜를 처형하라는 명령, 대학생 10명을 더 적발하라는 지시. 이건 대단한 자료입니다.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도 지었습니다. 학생, 이 자료는 너무 민감합니다. 공개되면 북한이 발악할 겁니다. 학생 가족들도 위험해질 거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동생, 그래도 공개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탈북한 이유입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 제 첫사랑 은혜를 위해서라도.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면담은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나오는 길에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땠어요? 합격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잘했어요, 철수 학생.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쉼터로 돌아와서 태국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탈북자 강제 송환 요구, 외교적 압력. 제 이야기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을 더 방콕에서 보냈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 같았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쉼터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혹시 북한 요원들이 침입해 오면 어쩌나. 평양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셨어요. 철수 학생 아버님이 직위 해제되셨답니다. 아들 관리를 못한 책임이라는군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미웠지만 또 제 아버지이기도 했으니까요. 어머니와 여동생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용소까지는 안 갈 거라고 하네요. 중장 집안이니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최소한 목숨은 붙어 있다는 거니까. 3월 28일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가 나왔습니다. 내일 출국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대한민국, 자유의 땅, 은혜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곳. 은혜야, 나 이제 간다. 내가 못 간 그곳으로 내 몫까지 살게. USB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죽인 체제를 이 목소리로 무너뜨릴게. 2023년 3월 29일 아침 방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국정원 직원과 대사관 직원 그리고 목사님이 함께 공항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철수 학생, 한국 가면 꼭 연락하세요.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예,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공항 특별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곳이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을 때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공항 직원 몇 명이 급하게 어디론가 뛰어가더군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무전기로 뭔가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공항에 왔습니다. 학생 송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저를 데려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생은 이미 대한민국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빨리 탑승해야 해요. 직원들이 저를 호위하며 빠르게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북한 억양이 들려왔습니다. 김철수를 인도하라.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타세요. 직원이 재촉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공항 직원들과 말다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인 것 같았어요. 그들이 이쪽을 가리키며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빨리 출발해 주세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출발하겠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들어도 좋은 목소리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옆자리 승객이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국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너무 기쁜 눈물입니다. 비행 시간은 6시간. 그 6시간 동안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에 가는 거구나. 자유로운 곳에 가는 거구나.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던 쇠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한 술 한 술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게 자유의 맛인가?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북에서 오신 건가요?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생 많았겠어요. 이제 자유로운 곳에서 마음껏 사세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손길 같았습니다. 그 순간 평양에 계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한국 가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 길을 가야 했어요. 비행기는 서해 상공을 지나 한반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땅이 보였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서해안의 섬들, 인천의 빌딩들. 저게 대한민국이구나.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땅.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착륙하는 순간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도 같이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통로로 나왔습니다. 출구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비행기 문을 나서는 순간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공항 안 공기였지만 달랐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철수 학생,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오후 5시 30분. 저는 드디어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은혜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곳, 제가 목숨을 걸고 온 곳, 그리고 이제 제가 살아갈 곳. 입국장 밖으로 나오는 길 유리창 너머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자유로운 하늘. 은혜야, 내가 왔어. 우리가 꿈꾸던 이곳에. 주머니 속 USB가 만져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그 USB.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로 세상의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신기한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2023년 4월 초 하나원 근처 편의점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불이 환했습니다. 밤 11시인데도요. 24시간 여는 가게가 있다고. 진열대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라면만 해도 수십 종류, 과자는 셀 수도 없이 많았고 음료수는 냉장고 3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민족이 사는 나라인가? 컵라면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1,500원. 북한 돈으로 치면 장마당에서 쌀 1킬로를 살 수 있는 돈이었죠. 여기선 라면 하나 값이라니.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봉지 드릴까요? 예. 물건을 담아주더군요. 북한 같으면 동무 봉지는 따로 사시오 할 텐데. 편의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자유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밤에도 물건을 살 수 있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하나원 교육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배우는 시간이었죠. 은행 사용법, 스마트폰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제일 충격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쳤더니 수백만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스도 영상도 탈북자 증언도 모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관련 기사도 나왔습니다. 북한 보위성 김영수 중장 숙청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탓에 아버지가. 어머니와 동생 소식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목숨은 붙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USB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과 여러 번 회의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 큰 파장이 일 겁니다. 학생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탈북한 이유니까요. 2023년 7월 북한 인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있었고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저는 북한 보위성 중장의 아들 김철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북한의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USB에 담긴 아버지의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들은 모두 총살하라.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제 첫사랑 은혜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도 제 아버지였습니다. 증거도 없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21살 대학생을 총살했습니다. 그날 뉴스는 이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보위성 중장 아들 폭로, 육성 녹음으로 드러난 북한의 실상.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도 힘들었어요. 대학에 편입했을 때 또래 친구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말투 특이하다. 억양이 이상한데? 웃으며 말했지만 제겐 상처였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라고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 하고 어색해하는 친구들. 북한은 진짜 못 살아? 김정은 본 적 있어?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 어떤 친구는 넌 특권층 아들이잖아. 북한에서도 잘 살았으면서 왜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은혜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꿈, 아버지가 절 잡으러 오는 꿈, 어머니가 우시는 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보위부 중장 아들의 증언이라는 이름으로요. 아버지의 육성 녹음을 편집해서 올렸고 북한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다, 통일이 꼭 되어야 한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하지만 악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놈, 빨갱이 주제에 꺼져라. 힘들 때마다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은혜야, 내가 약속 지키고 있어. 내 몫까지 살고 있어. 2025년 지금 저는 23살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북한 인권 활동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낯설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해봤고 지하철도 자유롭게 타고 친구들과 치맥도 먹습니다. 무엇보다 검열 없이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여동생 지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3국을 통해서요.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읽어주길 바랍니다. 지혜야, 오빠는 자유로운 곳에서 잘 살고 있어. 너도 언젠가 꼭 자유를 누리길 바라. 오빠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머니 생각도 많이 합니다. 북한에 계실 어머니, 50대 중반이 되셨을 텐데 건강하신지. 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하시죠?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꼭 만나러 갈게요. 아버지에 대해선 복잡한 감정입니다. 미운 마음도 있지만 또 제 아버지이기도 하니까요. 아버지, 당신의 목소리가 체제를 바꾸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당신이 사람들을 억압하던 그 목소리가 이젠 자유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북한 소식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제 또래 청년들이 여전히 굶주리고 감시당하고 자유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유를 원하고 사랑하고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태어난 곳이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생도 제 친구들도 북녘의 젊은이들도 모두 자유롭게 만나 손잡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평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은혜가 묻힌 곳에 꽃을 놓고 어머니를 껴안고 동생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북한 2,500만 주민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자유의 씨앗, 희망의 씨앗,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이 평양 땅에서도 꽃 피우길.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자유를 찾는 수많은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